자, 이제 우리가 IT 개발자로서 이제 면접을 볼 때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기술 면접.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기술 면접과 임원 면접으로 보통 이루어지는데, 이게 한 번만에 하루에 가서 담당 개발 팀장급이 보통 진행을 하는데, 이런 기술 면접을 보고 또 그냥 바로 당일치기로 임원 면접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1차 면접 이렇게 보고 2차 면접 따로 보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딩 테스트를 미리 하는 데도 있어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가 이제 지원자의 실력을 증명할 객관적인 기준이 되죠. 우리 경력자도 아니고 신입으로 많이들 지원하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를 보고 일단은 우리 경력도 없고 또 전공자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게 아주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설계 기법, 어떤 것들을 사용했는지, 또 기술들, 또 어느 정도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숙지를 하고 가야겠죠.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또 내가 여기서 여기서 어떤 걸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잘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은 약간 좀 과장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자신감 있게 하는 거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면접 가서 좀 자신 없는데요, 그러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자신 있다고 뽑아도 어차피 또 새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하는데, 약간 좀 자신감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모르는 거를 너무 막 안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다 또 알기 때문에 더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딩 테스트 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소트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거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라든지, 코딩을 직접 펜으로 종이에다가 펜으로 코딩 시험 보는 데도 있고, PC를 주고 코딩 시험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준비도 좀 하셔야 되고요. 또 어떤 회사는 미리 시험 문제를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고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거기서 이제 합격자 뽑아서 면접을 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면접 가기 전에 이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좀 미리 알고 가는 게 필요하겠죠.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근데 홈페이지에는 사실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한번 좀 알아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면접 복장은 정장이 원칙이고요. 물론 이제 IT 개발자들은 자유 복장 하는 데가 많아요. 프리하게 많이 하는 데가 많은데, 그리고 또 어쩔 때는 그냥 편하게 오세요. 그런 회사도 있어요. 편한 복장으로 오세요.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단 정장을 하고 가는 게 원칙이고요.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게 좋겠죠. 너무 또 좀 일찍 가서 약간 사무실도 둘러보고 대기실에서 좀 차도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너무 막 시간 늦게 가기도 하고 그러면 또 감점이 되니까 좀 일찍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 연봉을 내가 어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를 미리 딱 생각하고 가시고요. 그거를 잘 정확하게 밝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일단 생각이 이 직원을 뽑아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에 도움이 되고 또 생산성이 향상되고 또 회사에 이익을 내야 되니까, 근데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배우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약간 회사 업무 나중에 이제 입사한 다음에도 책 펴놓고 일하는 거는 아주 회사에서 싫어하거든요. 업무 일을 해야 되는데 와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좀 기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공부 와서 배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동안 제가 배우고 익힌 기술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또 회사에 또 좋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씩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자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바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개발을 했고 오라클에서 인수를 했죠. 지금 오라클의 브랜드고요. 자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몇 가지를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바 가상머신. 자바 가상머신이 뭐죠? 자바 가상머신은 말 그대로 가상머신이니까 진짜 기계가 아니라
운영 체제, 자바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JRE, JDK 깔면은 자바 개발 도구랑 또 JRE가 있잖아요. 네, JDK는 자바 개발 환경이고, 그 다음에 JRE는 자바 실행 환경이죠. 자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 자바 가상머신이라는 게 이거 JRE,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램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JDK랑 JRE가 같이 깔리죠. 네. 그래서 이 운영체제 독립적이라고 그랬는데, 자바는 뭐 리눅스에 깔아도 되고 또 윈도우즈에 깔아도 되고 맥에다 깔아도 되고, 다 그 코드 한번 개발해 놓으면은 다 돌아가죠. 네. 근데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에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C 언어, 윈도우즈용 프로그램하고 리눅스용 프로그램을 다르게 짜야 되죠. 컴파일을 새로 해가지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자바 가상머신이, 그러니까 자바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말하자면 이 JRE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본 자료용을 제외한 모든 요소들이 객체로 표현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 주가 4가지가 있죠. 캡슐화, 상속, 다형성, 추상화. 네. 캡슐화가 뭐죠? 캡슐화는 그 중요한 변수를 보호하는 거죠. 변수를 보호하고 메서드를 통해서, 퍼블릭 메서드를 통해서 변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거. 왜 캡슐화를 하죠? 근데 변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상속, 상속은 코드를 재사용하는 거죠. 다형성, 다형성은 부모 자료용으로 다양한 자식 자료용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죠. 추상화, 이거는 추상 클래스가 있고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표준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너무 이제 팀 작업을 하거나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투입이 되는 경우에 다 개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코딩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양식을 통일해서 하고 싶을 때 추상화를 하죠. 네, 이런 4가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성이 있고요. 가비지 컬렉션, 이게 뭐죠? 필요 없는 메모리들을 자동으로 수집해서 정리한다는 얘기죠. C 언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이제 메모리를 할당한 다음에 반드시 이제 프로그램과 수동으로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프로그램 끝나도 삭제를 안 하면 메모리가 누수 현상이 발생하죠. 프로그램 끝났는데 메모리는 점유되고 있는 상태. 네, 그래서 자바에서는 그거를 개발자가 못 건드리게 하고 대신에 가비지 컬렉터가 자동으로 수집하는 거죠. 멀티스레드. 자,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OOP,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인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도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데이터를 객체로 취급한다는 거죠. 자, 이 반대말이 뭐죠? 객체 지향의 좀 절차 지향이죠. 절차 지향은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주로 이제 함수, C 언어가 대표적인데 함수 중심의 언어가 되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자바가 이제 대표적인데 클래스 중심이죠. 모든 것들을 다 클래스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죠. 객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처리합니다. 이 OOP의 특징은 일단 코드의 재사용성이 높고요. 그리고 코드의 변경이 좀 용이하고 유지보수가 좋고요. 그 다음에 직관적인 코드 분석, 개발 속도 향상, 상속을 통한 장점 극대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객체라는 건 데이터와 데이터에 관련되는 동작, 절차, 방법, 기능을 포함한 개념. 자, 우리 클래스에 2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변수와 메서드. 변수와 메서드. 변수가 이제 속성이고 메서드가 어떤 동작을 정의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차역에서 승차권을 발매를 한다면 손님이라는 게 이제 실체가 되겠고, 동작, 승차권을 주문한다, 객체가 되는 거죠. 승차권 주문이라는 게 객체가 되는 것이고,
영무원이란 실체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승차 코드 발매 뭐 하는 객체. 근데 이게 좀 이거를 이제 알긴 아는데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가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고 코딩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특히 면접 가서. 그래서 이렇게 그 실체가 있고 지금 실체가 나왔고 객체가 나왔는데 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 클래스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건 이제 설계도라고 보면 되고 객체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인스턴스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클래스 예를 들어서 뭐 TV 설계도다. 그럼 TV 설계도대로 그대로 제품을 만들어내면 이게 객체가 되는 거죠. 우리 자바 코드로 어떤 클래스를 뭐 A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면 그게 이제 메모리 그 코드 상으로만 돼 있고 이게 메모리에 올라가진 않은 거죠.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new 하게 되면 그때 그 클래스 코드가 메모리에 실제로 올라가게 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계도가 하나 있으면 설계도를 따라서 실제로 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클래스가 되겠고 여기가 객체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이게 또 좀 어렵습니다. 자, 오버로딩은 상속과 관련이 없고 오버라이딩이 상속하고 관련이 있죠. 오버로딩은 같은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여러 개 정의하는 것,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 정의하는 것이 오버로딩이고요. 매개 변수의 타입이 다르거나 개수가 달라야 되고 순서도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리턴 타입이나 접근 제어자는 문제가 없고 영향을 주지 않고요. 자, 오버라이딩은 상속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하위 클래스에서 상속받아서 내용만 수정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오버로드에 대해서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이런 코드가 있어요. 네, 지금 3개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3개가 있죠. 네, 같은 클래스인데 이름이 같은 메서드가 3개가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 매개 변수, 파라미터가 다르죠. 여기는 하나도 없고 인트고 스트링이고. 그럼 이제 호출하는 쪽에서 봤을 때 컴파일러가 이제 판단할 때는요. 자, 그럼 이쪽에서 호출할 때 프린트 이름이 원래는 이름이 같은 클래스에는 메서드 이름이 원래 다 달라야 됐습니다. 네, C 언어 같은 경우 달라야지 컴파일이 됐어요. 근데 어차피 하는 일은 비슷한데 함수 이름을 다르게 하면은 너무 코드가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함수 이름은 똑같이 가되 대신에 이 매개 변수 값을 보자 이거죠. 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첫 번째 거 호출되고 또 이거는 100이니까 int 값으로 처리가 되는 거, 두 번째가 처리가 되고 여기는 스트링이니까 여기로 세 번째 메서드로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만약에 이런 코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프린트 메서드인데 리턴 타입이 다르잖아요. 근데 리턴 타입은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면 지금 이거는 여기서 이 코드에서 봤을 때 스트링이 여기 들어갈지 그러니까 이거로 호출할지 이거로 호출할지 결정해야 되는 거죠. 호출을 할 때가 이제 걸리기 때문에 이건 리턴은 실행 후잖아요. 지금 이제 어디를 시작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실행이 될지 여기가 실행이 될지 결정해야 되는데 똑같아 버리면 안 되죠. 자료형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에러가 나는 코드고요. 또 하나는
나는 지금 여기 변수를 A라고 했는데 B라고 했지 않느냐, 다르지 않느냐, 이것도 상관이 없죠. 자료형이 중요한 거지 변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코드죠. 네, 그래서 이 지금 한 게 뭡니까? 오버로드. 이거는 이제 메서드를 중복한 거죠. 같은 클래스에서 메서드 이름이 중복된 거. 네, 이게 이제 오버로드가 되고요. 대표적인 메서드가 사실 이 프린트라인 메서드가 대표적인 오버로드죠. 자, 보면 이 프린트 메서드를 보면요. 이 프린트 스트림에 있는 메서드인데요. 프린트도 있고 프린트라인 메서드가 이렇게 많잖아요. 네, 불린, 캐릭터, 인트 같은 클래스에 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오버로드.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프린트라인 메서드, 프린트하고 프린트라인 메서드가 이렇게 많은데 이름을 이걸 다 다르게 한다면 얼마나 코드가 복잡해지겠어요. 근데 이제 컴파일러가 그 파라미터를 보고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버로드를 하는 게 코드 사용 면에서 낫습니다. 이게 오버로드고, 오버라이드는 이제 클래스가 있을 때요. 이제 익스텐드 상속을 받습니다. 자, A라는 클래스에 프린트 메서드가 있고 B라는 클래스는 A를 상속받았는데요. 역시 프린트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내용은 뭐 비슷하다고 하고요. 지금 다르게 좀 줄까요? 자, 그 메서드 안에 코드는 상관없이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더 좋겠네요. 퍼블릭으로 바꿔야겠죠. 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더 쉽겠네요. 자, A가 인터페이스라서 이 프린트 메서드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이 A를 구현하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그러면 이 프린트 메서드가 미완성이니까 얘를 완성을 해야지 쓸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이제 오버라이드죠. 이게 이제 오버라이드. 부모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는 것이죠. 자, 근데 조금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 B라는 클래스를 이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new를 합니다. 프린트 메서드 호출하면 당연히 이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겠네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오버라이드에서 또 보셔야 되는 게 다형성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죠. 네, 다형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도 이제 가능한 게요. 네, 좌변에가 이제 A가 되고 우변이 B가 됐어요. 자, A라는 건 지금 뭡니까? 인터페이스거든요. 인터페이스고 우변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예요. 그러면 좌변은 A고 우변은 B가 되면은 원래 이제 A라는 인터페이스에서 프린트 메서드는 이거죠. 실체가 없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메서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행해 보면 이 밑에 게 호출되잖아요. 밑에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F3 눌러보면 이제 여기로 가는데 이 컴파일러가 지금 보면 이 A 인터페이스를 B 클래스에서 구현했다는 거를 다 컴파일 과정에서 파악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프린트 하면 원래는 이 메서드로 끝나야 되지만 재정의가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가 실행이 돼 버리죠. 예,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이거 클래스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클래스라면 이게 이제 임플리먼트가 아니라 이제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데, 자, A 클래스가 있는데 A를 상속받아서 B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오버라이드 된 메서드죠. 예, 왼쪽에 보면 삼각형이 있으니까 이거 오버라이드 된 메서드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 근데 이럴 때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자, B 자료형입니다. B 자료형. 예, 좌변 우변 다 이제 B가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게 나오는 게 맞고요. 근데 좌변은 A고 우변은 B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여기가 나올까요? 이쪽이 나올까요? 여기서 이제 이쪽이 나오죠. 오버라이드 된 메소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다형성인데, 근데 이게 또 그냥 좌변 우변 다 A면은 또 A 거가 나올 거 아니에요. A가 나오게 됩니다. 좌변 우변 다 A면 당연히 이게 나오고, 좌변 우변 다 B면은 얘가 나오고. 근데 좌변은 A고 우변은 B예요. 그러면 이 좌변의 A 자료형이 부모 자료형인데, 부모 자료형으로 프린트하면 원래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B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오버라이드가 됐기 때문에, 오버라이드가 안 됐다면 이게 얘가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오버라이드가 됐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의 메서드까지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뭐냐면 다형성이죠. 그러니까 오버라이드하고 다형성은 따라다닙니다. 다형성을 쓰는 이유가 뭐죠? 자, 다형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의 참조 변수로 여러 자료형의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것이 다형성이죠. 예, 마스터키, 만능 리모컨. 자, 만능 리모컨 하나면 에어컨도 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TV도 켤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TV 전용 리모컨, 또 에어컨 전용 리모컨을 가지고 해도 되죠. 근데 만능 리모컨이 있으면 좋은 점 뭐예요? 예, 여러 개 안 사도 된다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예, 이걸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처리해 본다면,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다형성이죠. 오브젝트. 자, 우변에 이거 인티저입니다. 더블입니다. 불린입니다. 근데 오브젝트로 다 처리를 하잖아요. 하나의 자료형으로 모든 자료형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면 코딩이 아주 쉬워지죠. 물론 내부적인 계산은 아주 복잡해지겠죠. 이거 이 안에서도 또 뭐가 일어나요? 오토 박싱과 오토 언박싱 기억나세요? 이게 또 이 얘기 나왔으니까 볼게요. 자, 여기 보시죠. 그러면 좌변이 오브젝트고 우변이 인티저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원래는 이 코드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우리 자료형에 두 가지가 있죠. 프리미티브 타입과 레퍼런스 타입이 있어요. 자, 자료형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프리미티브 타입, 이게 기본 자료형이죠. 실제 값을 저장하는 자료형들, 이거 8개. 이게 이제 값을 실제로 저장하는 자료형들이고요. 근데 이거 외에 나머지는 뭐라고 그랬죠? 레퍼런스 자료형. 대문자로 시작하는 클래스 타입. 그럼 얘네들은 뭘 저장하냐면 실제 값이 아니라 위치값, 주소값을 저장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지금 자료형이 뭡니까? 레퍼런스 타입이란 말이죠. 주소를 저장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말이 되는데 이거는 말이 원래 안 되는 거죠. 원래는 100이라는 실제 밸류를, 값을 담을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new 인티저에서 인티저 객체 안에 value라는 변수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100이 들어가서 파이널 변수인 value라는 변수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객체 안에 들어있는 value 변수 안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거를 오토 박싱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도 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A라는 게 원래 뭐예요? A가 가리키는 값은 value입니까? 주소입니까? 주소죠, 주소. 왜냐면 이 인티저 객체, 인스턴스의 시작 번지값을 가리키는 게 A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A가 가리키는 안에 들어가서 100을 꺼냈어요? 네, 100을 꺼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인스턴스 안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100이라는 값을 꺼낸 거죠. 네, 꺼내서 출력.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값을 꺼낸다 해서 오토 언박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왔는데, 자, 그래서 오버라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드, 그러니까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버로딩은 한 클래스, 같은 클래스에서 이름이 같은 메서드를 여러 개 정의하는 것이죠. 그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하는 기준은 매개 변수가 기준이라는 얘기죠. 타입이 다르거나 개수가 달라야 되고요. 오버라이딩은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하위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는 것, 이게 오버라이드였죠.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가 또 다용성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서블릿과 JSP. 먼저 이제 웹서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웹서버는 웹 클라이언트에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버가 웹서버고요. 정적인 HTML, 이미지 파일, 이런 것들을 웹브라우저에게 전송하는 것이 웹서버고요. 이 웹서버의 종류는 아파치, 또 IIS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을 안 했는데, 이거는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ASP나 ASP.NET에서 사용하는 웹서버예요. WAS라는 게 있는데, WAS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죠. 자, 웹서버랑 WAS, 우리는 이제 아파치 톰캣을 썼잖아요. 사실은 아파치하고 톰캣, 이게 뭐냐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아파치가 웹서버고요, 이 톰캣이 WAS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아파치 따로 깔고 톰캣을 따로 깔아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합쳐져서 두 개를 합친 제품, 아파치 톰캣을 합쳐가지고 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웹서버는 HTML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JSP는 웹페이지 안에 자바 코드가 들어있으니까요, 자바 코드를 컴파일 해가지고 HTML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톰캣이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WA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버가 WAS고요. 웹서버는 정적인 콘텐츠, 즉 HTML만 서비스를 하는데, WAS는 동적인 콘텐츠, 서블릿, JSP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자, 이 WAS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창기에는 CGI라는 거 썼는데 이건 요즘에 거의 안 씁니다. 아주 초창기 버전입니다. 그 후에 이제 ASP, PHP, 서블릿과 JSP, .NET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죠. 그래서 이 WAS가 하는 일은 서블릿과 JSP에 포함된 자바 코드를 컴파일해서 HTML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WAS가 여러 종류가 있죠. 톰캣이 있고, 뭐 제우스, 웹로직, IBM 웹스피어, 제이보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유료 툴들이고, 톰캣은 무료 툴이고요. 자, 서블릿과 JSP는 뭐가 다르죠? 서블릿은 서버에서 실행되는 자바 프로그램인데요, 자바 코드죠. 자바 코드. 우리 서블릿 해봤잖아요. 자바 코드 안에서 HTML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게 서블릿이었죠. 그래서 우리 HTTP 서블릿을 상속받아서 보시면 다 자바 코드죠. 자바 코드고, 네, 자바 코드에서 뭐 실행을 해가지고 JSP로 이제 돌려주기도 하고, 이제 완전 초기 버전에서는 이거를 이렇게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서블릿에서, 서블릿 안에서 이제 보통 우리는 MVC를 많이 수업했으니까 다른 페이지로 결과를 보내주는데, 여기다가도 직접 뭐 HTML을 코딩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는 안 쓰죠. 네, 이렇게 자바 코드 안에 HTML이 들어간 것이 이제 서블릿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블릿은 서버에서 실행되는 자바 프로그램이죠. 자바가
자바 안에 HTML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서블릿. 그러니까 서블릿이 실행되면 결과물이 뭐예요? HTML이죠. JSP는요. JSP는 HTML 코드 안에 자바 코드가 삽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HTML 안에 자바가 들어간 거. 서블릿은 자바 안에 HTML. 근데 자바 안에 직접 HTML을 잘 안 쓰죠. 다른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서 포워드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죠. JDBC는 자바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법을 JDBC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웹 프로그램에서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get 방식은 URL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웹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헤더와 바디가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볼 수 있었던 게, 그래서 TCP/IP 모니터를 보면은 이게 웹에서 전달되는 헤더하고 바디를 잘 볼 수 있죠. get 방식은 헤더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죠. 주소 뒤에 이름과 값으로, 예를 들면 페이지 주소가 있고 물음표 다음에 이름 이퀄 값, 앞에가 변수명이고 뒤에가 값이죠. 이런 스트링 형태로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주소창에 쿼리 스트링이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주소창이 그대로 바로 보이니까 아무래도 보안성이 떨어지죠. 길이에 제한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브라우저는 9버전은 256바이트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요. 요즘에 나온 브라우저들은 제한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래도 이 주소창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는 거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get 방식보다는 포스트 방식이 좋고요. 그리고 또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포스트 방식을 또 써야 되죠. 포스트 방식은 대량의 데이터를 보낼 때 사용을 하고, 헤더가 아니라 바디로 데이터를 보내죠. 서버로 보내기 전에 인코딩하고 또 다시 디코딩하는 작업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정보가 노출되지는 않지만 TCP/IP 모니터로 보면 다 보이죠. 그리고 또 다른 툴들을 이용하면 또 역시 안전하진 않습니다. 암호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뭐 라디오 버튼, 텍스트 박스, 첨부 파일 이런 값들도 전달할 수 있고요. 차이점을 보면 get 방식은 주로 get 방식의 용도는 요청하는 겁니다. 뭔가 리스트를 보여주세요. 또는 뭐 아이디가 김인, KIM인 회원의 정보를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get이고요. 포스트는 웹브라우저에 데이터를 보낼 때, 뭐 회원 가입을 했다, 또는 로그인 정보를 보낸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 게 포스트죠. 네. 자, 그래서 이 얘기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해가지고 전달을 하니까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코드를 보시면 지금 폼을 쓰고 있습니다. 폼에 포스트 방식을 쓰고 있죠. 그래서 register pro.jsp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register pro.jsp는 이게 지금 ch05군요. 여기서 한글 처리를 위해서 UTF-8 설정했고, 물론 이걸 필터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 useBin이라는 걸 이용해서 저장을 시킨 다음에 처리를 읽어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윈도우의 프레퍼런스에 보면 TCP/IP 모니터가 있죠. 모니터에서 지금 꺼져 있는데 시작을 시키고요. 그럼 포트 번호가 지금 84개네요. 네, 84개로 접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로컬호스트 뒤에다가 84개를 찍고 값을 보내볼게요. 확인하니까 넘어갔는데, 이 과정이 이제 여기 보면 TCP/IP 모니터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폼에서 데이터를 폼을 보여준 건 get 방식이었고, 여기서 데이터를 넘어간 부분이 포스트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헤더가 되고 이게 바디가 되는데, 이게 헤더고요. 헤더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포스트라고 되어 있고, URL 하고 데이터가 쭉 들어갔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이 바디 부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바디가 들어갔어요. 아이디, 패스워드. 근데 한글은 어때요? 이게 뭡니까? 인코딩이 돼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코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코드를 여기를 get이라고 해볼게요. 또는 빼면은 get방식이죠. 빼거나 get이라고 쓰거나 get방식이죠. 자, 이렇게 하고 새로 고침하고 다시 보내면 자, 어때요? 아까랑 다르게 URL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URL에 보면 이렇게 뒤에 붙어버렸죠. 그리고 TCP IP 모니터에도 보면요, TCP IP 모니터가 또 여기 있군요. 여기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get 방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URL 뒤에 데이터가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포스트로 보낼 때랑 get으로 보낼 때랑 좀 방식이 다르다는 거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션과 쿠키. 세션과 쿠키는, 자, 왜 우리가 세션과 쿠키를 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자바 프로그램 배울 때 이런 게 없었잖아요. 자바 단독으로 프로그램 돌릴 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웹은 비연결성의 특징이 있죠. 비연결이 뭐냐면 한번 어떤 페이지에 연결이 된 다음에 연결이 자동으로 끊기죠. 그래서 또 다른 페이지에 또 접속을 하면 다시 연결이 붙는, 한번 연결이 붙은 다음에 또 연결이 끊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설계가 됐냐면 웹이라는 공간은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이 있습니다. 서버 한 대에 많은 유저들이 붙게 되고, 또 이 언제 들어왔는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 웹브라우저 쓰다가 다른 사이트로 그냥 쉽게 떠나요. 하이퍼링크가 돼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연결된 상태로 놔두면은 감당이 안 되죠, 리소스가. 처음부터 비연결성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페이지를 요청할 때마다 새로운 접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페이지에서 B라는 페이지로 넘어갈 때 데이터가 원래 다 지워지게 되죠.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션과 쿠키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세션이라는 건 저장이 어디 되는 거죠? 서버에 되는 거죠. 쿠키는 클라이언트에 되는 거죠. 사용자 PC에 저장이 되는 거죠. 세션은 일정 시간 동안 같은 사용자로부터 들어오는 요구를 하나의 상태로 보고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이 세션이죠. 사용자 한 명, 사용자가 보통 이제 시간으로 많이 설정을 하죠. 분이나 이제 초로 설정을 하고, 또 세션에 관련된 데이터는 서버에 저장이 되고요. 근데 사실 이 서버에 저장이 된다고 해서 일단 쿠키보다는 좀 더 안전하긴 한데, 또 뭐 서버에 저장된다고 해서 또 완전히 완벽하다 이렇게 또 얘기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쿠키보다는 안전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러면 세션에다가 모든 정보를 다 저장하면 또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용자 단위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시 접속자가 10,000명이라면 서버에 10,000 개의 그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무리가 가니까 가벼운 데이터만 올려놓는 게 좋고요. 쿠키는 PC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 PC에. 클라이언트 PC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문제는 이제 변조가 가능하다는 거. 정보 유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파일을 참 누구나 파일로 저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쿠키를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암호화를 시켜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시 정리하면 쿠키는 클라이언트에 저장이 되고 보안이 좀 약하고, 왜냐하면 쿠키를 조작하거나 변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코딩도 해봤지만 우리가 쿠키보다는 더 세션이 더 쉬웠어요. 세션은 서버에 저장이 되고, 또 쿠키보다는 보안적인 면에서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대신에 서버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MVC 패턴. 자, MVC 패턴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좀 아는 건 많은데 이게 탁 얘기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자, MVC 패턴은 코드의 재사용성이 중요하죠. 유용하죠.
그리고 자, MVC 패턴은 코드의 재사용성, 이 MVC에서 M이 모델이죠. 모델은 소프트웨어 응용과 관련된 클래스 내의 논리적 데이터 기반 구조. 즉 이제 주로 우리가 DAO, DTO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관련 처리를 했던 부분이 이제 모델이었고요. 뷰는 사용자가 보는 화면이죠. 네, 이 주로 뷰 쪽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하고, 또 백엔드는 이제 뒤쪽, 뒷단, 사용자가 쓰지 않는 개발자들은 주로 백엔드를 처리하고, 이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개발자도 프론트 쪽 개발자가 있습니다. 주로 자바스크립트 이런 쪽이 하시는 분들은 프론트 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렇게 부르죠. 프론트엔드는 주로 사용자가 보는 화면들을 처리하는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고, 백엔드는 사용자가 보지 않는, 예를 들면 우리 인터넷 뱅킹을 예로 들어볼게요. 인터넷 뱅킹에 보면 그 사용자들이 뭐 로그인하는 화면이라든지 또 뭐 계좌 이체하는 화면이라든지 이런 사용자들이 직접 보는 화면들 있죠.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을 짜거나 디자인하는 분들이 프론트 엔드 쪽이고, 백엔드는 뒷단이죠. 예를 들면 뭐 계좌 이체를 했을 때 복잡한 내부 로직이 돌아갈 텐데, 그런 것들을 사용자들이 보이지 않는 쪽에서 작업하는 분들이 백엔드 쪽이죠. 자,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 이거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데요. 모델과 뷰를 연결하고 흐름을 제어하는 클래스가 컨트롤러죠. 네. 그래서 이 MVC 패턴을 사용하는 주목적은 협업이죠. 협업. 네,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자, 여기에 연관된 게 뭐예요? 모델 1과 모델 2라는 말이 나왔었죠. 모델 1, 네, 모델 2. 모델 1은 뭡니까? JSP 페이지 위주로 짜는 거죠. 네, JSP 페이지 안에다가 자바 코드도 다 짜고 MVC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JSP에서 다 링크가 이루어지는 거죠. 대부분. 이게 초창기 개발 방식. 네, 모델 2라는 게 이제 MVC 패턴을 사용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와 상수만을 멤버로 갖는 자료형인데, 근데 이게 JDK 1.8부터는 스태틱 메서드와 디폴트 메서드라는 것도 가능한데요. 잘 안 쓰죠. 네,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이런 얘기도 하면 좀 가산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터페이스 하면은 이제 추상 메서드와 상수만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데, 1.8부터는 여기다가 스태틱 메서드, 디폴트 메서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인데 스태틱 메서드죠. 또 디폴트 메서드, 이런 거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태틱은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를 할 수 없는 거죠. 스태틱은 한번 만들어지면 안 바뀌는 거잖아요. 오버라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이 추상화 개념, 인터페이스에 원래 처음에 설계된 거랑은 약간 더 기능이 더 추가된 부분이죠. 디폴트라는 건 새로운 메서드를 추가할 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디폴트를 붙이게 되면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에서 이 메서드 B를 오버라이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디폴트가 붙어 있으면. 디폴트가 없으면 무조건 해야죠. 근데 이건 이렇게 구현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걸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거 뭐 많이 쓰이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추상 메서드 또 상수만, 스태틱 파이널만 멤버로 가질 수가 있죠. 근데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는 임플리먼트를 사용하고, 또 자, 상속받을 때, 상속은 다중 상속이 안 되죠. 한 개의 클래스만 상속이 가능하죠. 근데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이제 클래스 상속받을 때 이렇게 여기도 상속받고 싶고 여기도 상속받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다중 상속 안 되는 거죠.
자, 다중상속은 안 되지만 인터페이스는 이게 가능하죠. 인터페이스가 있고 임플리먼트가 아니라 익스텐즈가 아니라 임플리먼트로 해서 이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뭐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중상속을 왜 금지한 거죠? C 언어에서는 다중상속이 돼요. C 언어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했던 이렇게 여러 클래스를 한꺼번에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구조가 복잡해지고 또 다중상속을 받으면 편리하고 좋은데요. 그 기능들을 다 쓰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몇 가지 쓰려고 사실 받는 거거든요. 너무 복잡해지고 또 구조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나갔죠. 하나만 받을 수 있게. 대신에 인터페이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 다 추상 메소드만 있기 때문에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임플리먼트 해도 부담이 안 가죠. 예. 자,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가 하나 이상 포함이 되면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자신의 생성자로 당연히 생성이 안 되겠죠. 추상이니까 완성이 안 됐으니까. 자, 이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나 공통점은 뉴 연산자로 인스턴스 못 만들죠. 왜냐면 완성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이건 미완성 버전 시스템의 초기 모델을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죠. 프로토타입만 있는 메서드, 즉 선언만 되어 있고 내용은 없는 메서드. 또 이걸 사용하려면 하위 클래스에서 익스텐즈 하거나 임플리먼트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차이점은 키워드가 다르죠. 익스텐즈, 임플리먼트 다르고, 또 추상 클래스는 완성된 메서드만 쓸 수가 있고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와 스태틱 메서드, 디폴트 메서드만 쓸 수가 있어요. 얘기했던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터페이스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자, 이런 메소드가 있는데 첫 번째 추상 메소드고요. 두 번째 거는 스태틱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하고 여기 세 번째 거는 디폴트라는 것으로 정의해 볼게요. 인터페이스에 이제 이런 추상 메소드가 있고 여기는 이제 스태틱이죠. 여기 디폴트 메소드. 디폴트 메소드는 선택적으로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는 것이 디폴트 메소드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이 스태틱 메소드는 스태틱은 한번 결정되면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버라이드가 안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임플리먼트를 하는데 저 인터페이스를 이제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우스 올려가지고 임플리먼트 하잖아요. 자, 그러면 보시면 A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A만 추상 메소드를 완성을 오버라이드 하고, 이거는 오버라이드가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 메소드를 오버라이드를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에러가 이거는 자, 지금 보시면 다시 이제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이거는 추상 메소드고 여기는 스태틱이 붙어 있고요. 여기는 디폴트가 붙어 있는데요. 스태틱이 붙은 메소드는 이제 말 그대로 스태틱인데 오버라이드가 가능합니다. 다시 정정. 네, 오버라이드가 가능하고요. 이제 오버라이드를 안 하게 되면, 안 하고 그냥 쓰게 되면 스태틱은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하니까 이제 인터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이 스태틱 메소드 호출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버라이드도 이제 할 수 있어요. 하게 되면
오버라이드 됐으니까 지금 B 메서드를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자,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쓰는 거고, 여기가 이제 호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원래 인터페이스의 내용이 호출되고, 이렇게 하면 오버라이드 된 메서드가 호출이 됩니다. 근데 이 디폴트 메서드는, 그러니까 저기 이 스태틱은 인터페이스에 스태틱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해준 거죠. 원래는 이제 스태틱 필드 변수만 됐는데 스태틱 메서드도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아직 많이 안 쓰는 기능이에요. 디폴트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선택적으로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했어요. 여기서 했는데 안 하면, 여기를 안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오버라이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터페이스 개념이 좀 JDK 1.8부터 바뀌었어요. 전에는 무조건 추상 메서드랑 상수만 가능했는데 이제 이런 멤버들을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완성된 메서드도,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졌다고 할까요? 약간 개념상으로. 자, 그 다음에 콜바이 레퍼런스와 콜바이 밸류에 대해서 볼게요. 콜바이 레퍼런스하고 콜바이 밸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이제 또 조금 어렵죠. 자, 콜바이 레퍼런스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에 뭘 전달하는 거예요? 주소를 전달하는 거죠. 주소에 값을 전달하는 형식이고, 그 다음에 콜바이 밸류는요, 값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프린트 메서드로 호출하는데 이 A 변수의 값 자체를 전달했죠. 10이라는 값이 자체가 전달됐어요. 그러면 이 함수 메서드 호출할 때 값에 의해서 호출을 했죠. 값 자체를 전달한 겁니다. 값 자체가 나왔고, 자, 근데 두 번째는요. 자, 여기 받는 자료형이 뭐예요? 배열이죠. 자, 배열 참조 변수는 데이터가 아니라 레퍼런스를 가리키죠. 주소를 가리키죠. 자, 이 A라는 변수, 이건 배열 참조 변수니까 주소를 가리키는 변수입니다.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배열 데이터란 말이죠. 이 배열 데이터를 보내면 이 배열의 시작 번지값을 얘한테 보내는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출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게 10을 보낸 다음에 변수로 할까요? 변수로 하는 게 낫겠어요. 변수로 하고 좀 이따 할게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프린트 하면 A가 이제 10이잖아요. 10이라는 값이 넘어가서 근데 20으로 바뀌었죠, A가. 그래서 20이 찍혔죠? 찍혔는데 되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그대로 여기는 10이죠. 자, 왜 이렇습니까? 이 프린트 메서드 안에 들어있는 A 변수하고 메인 메서드 안에 들어있는 A 변수가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변수죠. 다른 변수니까 여기서는 20으로 바뀐 값이 나왔지만 여기는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란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배열 참조 변수를 보내볼게요. 자, 이건 정수 배열이죠? 뺄까요? 빼고 정수 배열입니다. 정수 배열이고 배열의 시작 번지값이죠. 번지값이 들어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 값을 1000으로 바꿨어요. 1000으로 바꾸고 이제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실행하니까 1000하고 20, 30, 40, 50 이렇게 찍혔어요. 자, 그런데 이게 되돌아와서 얘를 한번 다시 한번 찍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에 찍어보니까 이제 억슬레이션을 한번 하죠. 자, 어때요? 바뀌었잖아요. 자, 아까 위에 거에서는 콜 바이 밸류를 했을 때는 이 A 변수랑 여기 A 변수가 다른 변수였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바꾼다고 해서 밑에다가 영향을 줄 수가 없었죠. 이거 콜 바이 밸류. 근데 이 밑에 거는, 두 번째 거는 어떻습니까? 자, 이게 배열이잖아요. 배열이고, 배열의 시작 번지값을 던졌더니, 자, 배열의 시작 번지값을 던졌어요. 던져서, 근데 첫 번째 요소를 1000으로 바꿨죠? 그럼 이 A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배열의 실체는 어디 있죠? 배열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는 여기 들어 있습니다. 결국 A0번에다가 1000을 바꾸라는 얘기는 이 값을 바꾸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바뀌었더라 얘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콜 바이 밸류가 되겠고, 이거는 콜 바이 레퍼런스 또는 콜 바이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주소에 의한 호출, 참조에 의한 호출, 주소에 의한 호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콜 바이 밸류로 하면 뭐 그 값을 자체를 바꿀 수가 없지만 콜 바이 레퍼런스로 하면 이런 식으로 참조 값을 전달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콜 바이 두 가지가 있었죠. 값에 의한 호출이 있었고, 콜 바이 밸류, 주소 값에 의한 호출. 근데 데이터, 이걸 다른 말로 또 데이터를 깊은 복사, 얕은 복사 이런 말도 했었죠. 자, 아까 방금 전에요. 여기서 A라는 변수가, 그러면 이제 프린트 메서드 안에서도, 여기요. 프린트 메서드 안에서도 A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 메인 메서드 안에도 A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메모리가 두 개죠. 따로따로죠. 이 제대로 복사된 거죠. 깊은 복사. 근데 메인에 지금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 데이터가 있고, 배열, 이건 참조 변수죠. 배열을, 시작 번지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 근데 여기는 어때요? 참조 변수만 있고 배열 데이터 없죠. 그러니까 참조 변수만 카피가 된 거지 배열이 카피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얕은 복사. 데이터 배열 자체가 복사된 게 아니라 배열이 복사됐다면 깊은 복사가 되겠죠. 배열 참조 변수만 복사가 됐기 때문에 얕은 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변수가 메모리에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콜 바이 밸류, 깊은 복사. 근데 콜 바이 레퍼런스는 이제 이런 아까 방금 전에 예시에서 배열 데이터는 한 개인데 참조 변수가 두 개가 된 거죠. 이런 경우가 콜 바이 레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엔 스태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스태틱은 클래스가 로딩이 될 때 제일 처음 할당되는 거죠. 제일 처음 메모리에 올라가고, 객체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해당 변수 하나만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태틱이라는 말은 이제 정지 상태, 고정적인 변화가 없는 이런 뜻인데, 반대에 되는 말이 다이내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변수들은 다이내믹 변수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한번 만들어졌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메모리에서 가비지 컬렉션이 돼가지고 삭제가 되고, 이게 이제 프로그램 실행 중에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 이게 다이내믹 변수인데, 스태틱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그때 메모리에 올라갔다가 끝날 때까지 계속 메모리에 있는 거죠. 스태틱 변수가 있고 스태틱 메서드가 있는데, 어디서든지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멤버들입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메모리에 클래스 영역에 자동으로 로딩이 되고 끝날 때까지 메모리에 상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스태틱 메서드 안에서는 스태틱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좀 주의사항이죠. 그 스태틱이 아닌 넌 스태틱이라고 하는데, 넌 스태틱은 필요할 때 만들어지고 필요 없으면 삭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스택과 힙 영역에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JVM의 구조를 보면은 이런 메모리 구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 클래스 영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스태틱 멤버가 로딩이 되는 것이고, 다이내믹 멤버들은
스택과 힙에 올라가는데, 자, 스택에는 일반 변수들이 올라가고 힙에는 대용량 메모리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뭐 배열 같은 거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유로 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 앞에 있는 str 변수, 이게 참조 변수고 이게 이제 실제 스트링 객체잖아요. 그럼 여기 이런 것들은 힙 영역, 힙 영역에 만들어지지만 이 참조 변수는 스택 영역에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변수들은 이제 다이내믹 변수. 필요할 때 만들었다가 필요 없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str이라는 참조 변수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가 널이 할당되면 이거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좀 지나면 가비지 컬렉터가 삭제를 시키게 되겠죠. 이런 변수들은,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 만들었다 필요 없을 때 삭제가 되니까 다이내믹 변수. 이게 반대가 되는 게 스태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태틱에 대해서 좀 보기 위해서 지금 작성을 해봤는데요. 자, A 변수는 스태틱 멤버죠. 근데 스태틱이 아닌 거를 우리가 non 스태틱이라고 해요. non 스태틱 변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태틱 메서드죠. 근데 여기는 스태틱이 아니니까 얘를 non 스태틱 메서드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 A는 스태틱이고 B는 스태틱이 아니죠. non 스태틱이죠. 자, 근데 여기서요. A를 출력하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가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B 변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non static 메서드에서는 뭐 스태틱이냐 가리지 않죠. 잘 나오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딱 문제를 내놓고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딱 부르면 얘가 A, B가 나올 거다. 또 근데 이건 답은 뭡니까? 에러라는 거죠. 컴파일 에러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스태틱 특성 말씀드렸는데 스태틱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제일 먼저 스태틱 멤버들이 메모리에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게 올라가 있고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건 아직 안 올라갔잖아요. 안 올라간 걸 올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태틱 메서드 안에서는 스태틱 멤버만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 순서를 보면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스태틱이 제일 먼저 올라가고 non 스태틱은 언제 올라가요? 얘네들은 U를 해야 올라가. 그렇죠. 인스턴스 U를 만들어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어때요? 프로그램 시작한 시점에서는 얘가 올라갔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건 에러입니다. 네, 그래서 스태틱 메서드에서는 스태틱 멤버만 사용 가능하다. 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가 사용이 안 되고,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스태틱이 아니니까요. 바로 사용할 수가 없죠.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출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U를 해야 되는 거죠. U를 한 다음에 이렇게 호출하는 게 맞습니다. 인스턴스 만든 다음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스태틱은 프로그램이 호출됐을 때 곧바로 메모리에 제일 먼저 로딩이 되기 때문에 U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 좀 약간 좀 주제가 왔다 갔다 하고요.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이제 배운 것 중에 뭐 어떤 프레임워크들이 있었나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배웠고요.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도 일종의 뭐 ORM이지만 프레임워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운 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배웠죠. 네, 특정 형태의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클래스 프레임과 인터페이스 프레임이 집합이고요.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을 붙여놔서 작업 시간을 줄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데 개발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좀 약간 역설적이죠? 왜냐면 이게 대형 프로젝트, 객체 지향 개발, 우리가 이제 일하게 될 자바 프로젝트는, SI 프로젝트는 프로그램만 뭐가 수십 명 투입되고
예산이 뭐 1억이 넘고 뭐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그럼 그런데 인원들이 막 3, 40명, 디자인 팀까지 들어가면 뭐 4, 50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많은 인원들이요 개발하게 되면 어때요? 어떤 게 정해진 규칙 같은 게 없으면요 천차만별로 개성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수준차와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이밍 룰부터 해서 뭐 코딩 스타일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일관성이 없고 유지 보수가 너무 힘들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수시로 또 이직을 하니까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소스 코드가 파악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오다 보니까 통합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니까 개발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도입했죠.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쓰면 그 틀 안에서만 살아야 되죠. 짜야 되죠. 그래서 특정한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 살을 붙여놨다. 대신에 프레임워크를 쓰면 좋은 점도 있죠. 좀 기본적인 우리가 코딩을 예를 들면 AOP 이런 걸 쓰게 되면 어때요? 코딩 양이 많이 절감이 되고 좀 기능들을 예를 들면 뭐 또 인젝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잖아요. DI 의존 관계를 주입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프레임워크에서 해주니까 좀 더 개발자가 좀 작업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자, 프레임워크는 가이드라인을 주고요. 개발할 수 있는 범위를 주고 다양한 도구들이 지원되는데 장점은 개발 시간이 줄어들고 좀 에러가 나더라도 또 정해진 틀 안에서 나기 때문에 좀 자유로울 수 있고요. 단점은 또 이 프레임워크에 너무 의존하면 개발 능력이 떨어질 수 있죠. 오히려 스프링 안에서만 다 해야 되니까 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능들이 많으니까. 근데 프레임워크 없으면은 개발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비지 컬렉션, 아까도 나왔는데 그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동적 할당된 메모리를 찾아서 자동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회수하는 거죠. 가비지 컬렉션. 아까 봤던 거 이런 거예요. 이런 이 메모리가 str이라는 참조 변수가 이 스트링 객체를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참조 변수가 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연결이 탁 끊어지니까 이게 고화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쌓이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쭉 그 메모리가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리해 주는 게 가비지 컬렉션이었죠. 자, 그 다음에 기본 자료형과 레퍼런스 자료형, 참조 자료형, 프리미티브 타입, 이런 용어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프리미티브 타입과 레퍼런스 타입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뭔지 모르면 또 답을 못 하잖아요. 내용은 아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용어들 간혹 보면은 영어 문제를 갖다가 탁 예를 들면 에러 메시지 같은 것 한테 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적으시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를 뭐 이렇게 잘 모르더라도 그래도 평소에 이제 에러 메시지 같은 거 보면서 좀 그래도 딱 보면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정수 기본 자료형은 변수의 값 자체가 저장이 되는데 정수형은 바이트, 숏, 인트, 롱 네 가지가 있어요. 1바이트, 2바이트, 이건 우리가 한 번도 안 썼죠.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실수형은 플롯과 더블이 있는데 플롯이 4바이트고 더블이 8바이트였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얘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택시기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말 더듬는 사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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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을 5배. 네, 그럼 했죠. 제가 추상화할 때도 재밌는 얘기 해드렸는데요. 기억나세요? 그 피카소 그림도 있고 여러 그림이 있는데 아주 흉측한 그림이 있어가지고 이거 누구 그림입니까? 그랬더니 손님 죄송하지만 이건 거울인데요. 네. 네. 리마인드가 되시죠? 네. 자, 문자형은 캐릭터는 이제 2바이트, 2바이트고 논리형은 불린이었습니다. true, false만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들. 자, 그런데 이 프리미티브 타입은 래퍼 클래스라는 게 있었죠. 네, 래퍼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로 변형을 할 수 있는데요. 인트는 인티저, 캐릭터는 캐릭터, 나머지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면 됐었죠. 바이트, 숏, 롱, 플롯, 더블, 분리, 이런 식으로 첫 글자가 대문자인 클래스 타입으로 바꿔서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이트는 바이트, 첫 글자만 대문자로, 숏, 인트는 인티저, 롱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꾼 거네요. 바꾸고 이렇게. 자, 그럼 이 레퍼런스, 이런 래퍼 클래스를 쓰게 되면 좋은 점이요. 다양한 이제 메서드를 제공을 하고요. 기본 자료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메서드, 예를 들면 10진수를 2진수로 바꾼다든지, 또 스트링을 숫자로 바꾼다든지, 이런 다양한 메서드들을 제공해 줬었죠. 자, 또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아까 우리가 봤지만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자바를 위한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이고요. 오픈소스 경량급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 스프링이 나오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뭐가 있었냐면 EJB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제가 안 적어놨는데, EJB, 오래된 프레임워크예요. EJB라는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즈. 이거 요즘에 쓰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다 요즘에 스프링으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기술인데, 이게 세팅하기도 어렵고요. 아주 복잡했어요. 스프링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복잡했는데, 이거에 비하면 이제 스프링은 경량급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종속 객체를 생성해주고 조립해주는 거. 조립한다는 이게 뭐예요? DI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포조라는 단어, 포조라는 키워드 아시죠? 플레인 올드 자바 오브젝트, 평범하고 오래된 자바 기술로 짤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새로운 코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자바로도 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바 2라는 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자, 스프링의 특징을 좀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경량이고, 자, DI 설명할 수 있습니까? DI 의존관계주의. 의존관계주의. 좀 뒤에 나올 텐데, 자, 의존관계라는 게 클래스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라는 클래스가 있고 B가 있을 때요, A가 바뀌면 B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 A 코드가 A 클래스가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DAO라든지 이런 중요한 클래스인데, 이게 갑자기 코드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걸 사용하고 있던 관련된 클래스들이 도미노처럼 쫙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걸 이제 의존관계라고 하죠. 자, 근데 의존관계, 이런 결합관계, 다른 말로 이제 의존관계라고도 하고 결합관계라고도 하는데, 이 결합관계에는 강한 결합관계가 있고 느슨한 결합이라 있었죠. 자, 스프링은 포조라는 게 별도의 API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다. 이게 포조. 의존관계 주입 DI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AOP는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죠. 개발자가 핵심적인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자. 공통 로직은 따로 만들어 놓고 핵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자, 그 얘기죠. 자, 먼저 DI를 볼게요. DI는 의존관계를 개발자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에서 주입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DI. 그 다음에 이 DI를 하게 되면 어때요? 객체에 대한 제어권이 개발자가 아니라 프레임워크한테 넘어가죠. 그래서 제어권이 역전이 되는 거죠. 기존에는 개발자가 제어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스프링한테 넘기니까 그 라이프 사이클, 객체를 생성하고 소멸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싱글톤으로 코딩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안 해도 되죠. 해주니까. 그러니까 스프링에서 그걸 가져가 버리니까 어때요? 우리는 스프링에 의존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프링에 종속적이 되는 이런 게 돼버렸죠. 대신에 개발자는 좀 더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고 그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죠. 시간이 좀 더. 자, 이 의존관계.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B가 바뀌니까 A가 바뀌면은 이런 거를 의존관계라고 하죠. 그럼 A와 B는 의존관계가 있는데,
A는 B에 의존을 합니다. 왜냐하면 B가 바뀌면 A도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양쪽이 또 불편한데요. 여기서는 기능을 좀 확장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바꿔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연결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바꾸면은 관계된 코드를 싹 바꿔야 되니까 힘드니까 안 바꿔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강한 결합 관계와 느슨한 결합 관계가 있는데요. 강한 결합 관계하면 이제 여기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 이게 강한 결합 관계고, 이 B가 바뀌더라도 A가 안 바뀌고 그냥 쓸 수 있다면 이거 느슨한 결합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 왼쪽에 보시면은 처음에 이 멤버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생성자를 퍼블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뉴 멤버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었어요. 프라이빗으로 바꿔버렸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 멤버 클래스를 사용하는 코드들은 싹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강한 결합 관계. 의존 관계가 있었는데 이 코드가 바뀌니까 얘도 이걸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들이 싹 바뀌어야 되는 거죠. 강한 결합 관계. 자, 여기는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뉴를 쓰지 않고 파라미터에 인스턴스 만든 거를 전달받게만 코딩을 해놨어요. 결합 관계는 결합 관계인데 얘가 바뀐다고 해서 이게 코드가 바뀌진 않죠. 결합 관계지만 느슨하게 결합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누가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스프링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개발자가 직접 이 멤버라는 인스턴스를 직접 만들었다가 직접 만들고 있죠. 필요할 때. 근데 여기는 누가 이걸 해줘요? 관리를? 프레임워크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권이 개발자가 관리하던 것이 프레임워크한테 넘어갔으니까 IOC, 제어권이 역전됐다는 거죠. 여기 이제 DI하고 IOC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스프링은 의존관계 주입 DI하고 제어 역행 IOC 기술을 통해서 느슨한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 그 얘기고요. 자, AOP. AOP도 이제 다시 보겠는데요. 자, AOP는 관심지향적 프로그램 또는 뭐 관점지향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OOP,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보완하는 개념이죠. 에스펙트라는 건 이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공통적인 작업들, 개발자가 항상 해야 되는 공통적인 작업들, 이런 업무들, 이런 것들이 에스펙트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통적인 업무들, 이걸 갖다가 좀 분리하자는 얘기죠. 한쪽에 모아가지고 매번 이걸 작성하지 말고 한 번에 우리가 모았다가 거기서 처리를 하자. 그래서 개발자가 좀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 AOP의 핵심적인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자, 이런 뭐 업무들이 있어요. 계좌이체, 입출금, 이자 계산, 이런 업무들, 핵심적인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종단 관심이라고도 하죠. 세로 종자 써서 종단 관심, 횡단 관심, 종단 관심, 핵심 업무, 공통 업무. 자, 이런 업무들을 할 때요, 보면 뭐 로깅을 한다든지, 로고를 수집한다든지, 보안 처리한다든지, 트랜지션 처리한다든지, 이런 거는 항상 들어가는 코드들이거든요. 자주 쓰는 코드들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업무는 이거란 말입니다. 이 종단 관심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단 관심 말고 이런 업무들을 한 곳에 모았다가 처리를 해준다면 개발자가 좀 더 생산성이 향상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게 AOP죠. 그래서 용어를 보면 에스펙트라는 게 공통 업무, 이 횡단 관심, 그 다음에 조인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런 용어들까지는 뭐 자세하게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에스펙트가 뭔지는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인 포인트는 실행되는 시점인데, 이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before, after, around 세 가지. 호출 전, 호출 후, 전후 세 가지. 그래서 이거 before, after, around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조인 포인트, 실행되는 시점. 어드바이스, 이게 뭐냐면 AOP 기능을 구현한 객체가 어드바이스였죠. 포인트 컷, 이거는 메서드. 자, 이 어드바이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AOP 기능 공통 업무를 처리하는 어드바이스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그게 이제 포인트 컷이죠. 예, 프록시는 적용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객체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DI, IOC, AOP 세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잘 설명할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객체의 생명주기와 설정을 포함하고 관리를 하죠.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고, 스프링이. 자세히 얘기를 또 설명한다면,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여서 설명하는 거죠. 경량 컨테이너고, 자바 객체를 직접 관리합니다. 포조라는 건, 이제 기존 코드, 뭐 새로운 어떤 코드가 아니라 기본 자바 코드를 가지고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제어의 역행. 제어권이 사용자가 아니라 프레임워크한테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스프링에서 사용자의 코드를 사용한다. 의존관계 주입. 의존관계 주입할 수 있는 어노테이션이 뭐였죠? 인젝트. 인젝트.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 AOP. 그래서 트랜잭션, 로깅, 보안, 이런 공통적인 업무들을 AOP, 어드바이스로 분리를 시켜서 처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참 영속성, 퍼시스턴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DAO 있죠, DAO. DAO를 다른 말로 퍼시스턴스라고 해요. 영속 객체라고도 하는데, 퍼시스턴스. 그래서 이 DAO. 보통 이제 DAO라는 객체를 우리가 DAO라고도 많이 쓰지만, 퍼시스턴스 이런 식으로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속성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지원하는데, 마이바티스, 하이버네이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ORM이라고 하죠. 자, 이 ORM이 뭐냐면 객체 관계 매핑이죠. 오브젝트 릴레이션 매핑. 오브젝트가 뭐냐면 자바 코드, 자바 클래스. 주로 이제 우리가 DTO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릴레이션, 이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자바 클래스를 서로 매핑 시켜주는 프레임워크. 이거를 우리가 이제 ORM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어요. 마이바티스하고 하이버네이트를 배웠습니다. 자, 마이바티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ORM에 좀 더 가까운 건 하이버네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이버네이트 기억나세요? 하이버네이트는 SQL을 거의 안 썼어요, 우리가. 거의 안 쓰고 클래스 정의만 딱 해놓고 그 XML에 설정만 해놓으면 메서드만 호출하면 SQL이 자동으로 참 만들어졌죠? 파이썬 수업할 때 D장고에서 게시판 같은 거 짤 때 보면 우리가 이거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 파이썬에서도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도 D장고도 이 ORM을 쓰고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우리 거의 SQL 안 썼잖아요? 안 쓰고 메서드만 호출하면 SQL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었죠? 네, 거기도 ORM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이바티스, 우리나라에서는 마이바티스가 거의 쓰고 있고, 하이버네이트 쓰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간혹 있는데 대부분은 마이바티스를 많이 쓰고 있고요. 외국 프로젝트는 하이버네이트가 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마이바티스만 아시면 되고, 마이바티스에서도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SQL 문장을 XML 파일에다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고, 인터페이스에다가 직접 우리가 그 SQL을 바로 썼던 경우도 있었죠. 두 가지 방식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XML에 SQL 쓰는 방식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마이바티스나 하이버네이트 등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스프링에서 제공을 하고요. 확장성이 높죠. 그래서 기존 라이브러리를 쉽게 추가하거나 분리하기 쉬웠죠.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메이븐 프로젝트를 많이 썼기 때문에 메이븐에서는 라이브러리 관리가 아주 쉬웠죠. 물론 이제 자주 에러가 나가지고 빌드할 때 에러가 자주 나가지고 좀 고생을 했지만, 폼.xml에 디펜던시만 추가하면 쉽게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었잖아요. 자, 스레드에 대해서 우리가 자바 시간에 공부를 하고 그 뒤로는 별로 쓸 일이 없었죠. 스레드에 대해서도 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아마 웹 개발자로 지원을 하시면 스레드에 대한 질문은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별로 우리가 스레드가
코딩할 때 많이 필요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라든지 이런 데는 스레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레드가 또 필요하겠죠. 스레드는 프로세스 내에서 동시에 실행되는 실행 단위죠. 자,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실행 단위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컨트롤 알트 델 눌러서 작업 관리자를 보면요,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세스가 나오죠. 자, 프로세스가 나오는데 여기 자 지금 보기에 보면 열 선택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박스 중에서 체크 박스 중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스레드가 있습니다. 스레드에 체크를 하고 확인 눌러보면 각각의 우리 프로그램들이 몇 개의 스레드가 돌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이게 지금 PDF 리더인데 어때요? 스레드가 18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11개 돌고 있고요. 크롬에서도 18개 돌아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그 안에 작업 단위가 여러 개라는 거죠. 한 개인 건 거의 없죠. 이런 게 이제 멀티스레드라고 하는데요. 이 장점, 스레드를 쓰게 되면 좋은 점은 자원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구현이 쉽고 범용성이 높다 돼 있는데, 좀 우리가 만만치 않았죠. 구현이 어려웠죠, 사실. 구현이 어렵고 또 자원을 또 잘못 쓰면은 아주 또 이게 뭐라고 하죠? 그 데드락, 락이 데드락, 교착에 빠질 수가 있죠. 교착 상태에 빠질 수가 있죠. 자, 프로세스라는 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말하죠. 예를 들면 지금 뭐 크롬을 실행했다, 이런 게 하나의 프로세스고요. 그럼 크롬 안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들어있다는 거죠. 돌고 있다는 거죠. 빠른 프로세스를 만들고 메모리 사용량이 비교적 적고 정보 공유가 쉽다. 근데 단점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데드락이라고 합니다. 락이 딱 걸려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스레드와 프로세스의 차이점. 프로세스가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면 스레드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돌고 실행 중인 실행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에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 프로세스 안에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싱글 스레드와 멀티 스레드. 싱글 스레드, 하나의 프로세스를 공장이라고 비유를 하고 스레드를 일꾼에 비유를 한다면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하나의 스레드가 돌고 있는 거, 이런 게 싱글 스레드죠. 근데 공장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여러 개 짓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장을 3개를 지어요. 3개 지어서 직원을 1명씩 배치해요. 그거 하고 공장 하나인데 직원을 3명 뽑는 거 하고 비용이 이게 더 싸죠. 그래서 이제 싱글 스레드로 프로그램을 여러 개 짜는 것보다 멀티 스레드로 하나의 프로그램 짜는 게 더 절약이 된다, 그 얘기였고요. 이 스레드를 우리가 구현하는 방법이 2가지였죠. 코딩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스레드 클래스를 익스텐드 하는 방법이 있고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는 방법이 있었죠.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는 방법이 있고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었죠? 스타트란 메서드로 호출하면 런 메서드가 호출됐었죠.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스레드를 구현할 때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거나 또는 스레드 클래스를 직접 익스텐드 해도 되는데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가지고요, 스레드를 새로 만듭니다. 만들고 스타트 하게 되면 런 메서드가 호출된다고 그랬죠.